자동차 산업의 합리화 추진. 현대자동차는 포니 프로젝트를 통해 1970년대 후반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대대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979년부터 제2차 석유 파동과 정치적 혼란 등으로 국내 경제가 불안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석유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978년까지 설비 증설에 힘써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가장 상황이 양호했던 현대의 경우에도 50%를 밑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80년과 1981년의 2년 동안 국내 자동차 3사는 무려 1,4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투자조정의 일환으로 조립업체의 부실화와 부품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820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근거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에 의해 조립업체가 난립해 있다는 점, 수요를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가동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 연간 생산량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30만 대에 미달하여 국제 경쟁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관련 업체를 통합하여 차종별 전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980년 820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현대와 세안을 통합하여 승용차 생산을 일원화하되 해당 기업의 1 내지 5톤급 상용차 생산을 금지한다. 둘째, 기아의 승용차 생산을 금지하고 1 내지 5톤급 상용차의 생산을 독점하게 한다. 셋째, 5톤 초과의 트럭과 버스는 모든 업체가 생산하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대와 세안의 통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안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던 GM이 현대와 동일한 지분과 경영권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현대는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고유 모델의 지속적 개발, 해외 수출 시장의 개척, 부품 산업의 육성 등을 강조한 반면 세안은 GM의 월드카 전략 도입, GM 계열사를 통한 기술 도입, 수출의 선별적 허용 등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6개월 동안 계속되자 정부는 현대와 세안의 통합을 포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1981년 228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승용차는 현대와 세안으로 이원화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하되 현대와 세안의 1 내지 5톤급 트럭과 버스의 생산을 금지한다. 둘째, 차종별 전문 생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아는 1 내지 5톤급 트럭과 중소형 버스로 전문화하고 동아는 소방차, 믹스트럭, 탱크로리 등 특장차로 전문화한다. 셋째, 기아와 동아의 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기아의 이륜차 부분은 대림에 인계한다. 그러나 두 번째의 합리화 조치도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와 동아의 통합은 1년 6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백지되었고 특장차에 대한 독점 생산 규정도 철회되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82년 716 조치라는 이름하에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1980년에서 1982년까지 합리화 조치는 기아가 1 내지 5톤급 트럭과 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대신에 승용차 생산에서 배제되는 선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기아는 더 이상 승용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마쓰다와의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1981년 8월에 봉고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1981년까지 누적 적자가 530억 원에 달했던 기아는 봉고의 활약에 힘입어 1982년에 39억 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3단계에 걸친 합리화 조치는 1980년대 중반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단계적으로 해제되었고 1989년 7월 이후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합리화 업종을 지정하는 조치가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기업은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현대전공, 현재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쌍용은 1980년에 동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지프형 승용차와 상용차를 생산해 오다가 1992년부터 세단형 승용차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세안자동차를 인수하여 출범한 대우자동차는 1989년에 스즈키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800cc급 T코를 개발한 후 1991년에 24만 대 규모의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현대전공은 미쓰비시와의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1991년에 지프형 갤로퍼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카 프로젝트의 추진. 자동차 산업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현대는 1978년부터 모색해왔던 엑스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81년 10월에 발표된 엑스카 프로젝트의 골자는 미쓰비시와의 기술 제휴 및 합작 투자를 통해 1985년까지 전륜 구동형 소형 승용차인 엑셀을 연간 3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된 승용차를 선진국 시장에 대량으로 수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승용차 보유대 수가 26만 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30만 대 규모의 엑스카 프로젝트는 매우 야심찬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 이와 같은 공격적 전략을 채택한 것은 포니로 대표되는 초기 고유 모델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포니의 경우 처음부터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수출이 불가능하여 정책적으로 설정된 출혈 가격에 의해서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포니의 연간 생산 규모가 5 내지 10만 대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산 30만 대에 크게 미달했다는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니와 같은 초기 고유 모델은 수출을 지향하기는 했으나 정상적으로는 수출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수출 지향적 수입 대체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경쟁사인 기아와 대우도 전륜 구동형 소형 승용차의 양산체제 확립과 미국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기아의 프라이드와 대우의 르망이 그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전륜 구동형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 현대와 다른 업체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라이드는 마스다가 개발한 페스티바의 도면을, 르망은 오펠이 개발한 카데트의 도면을 도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완료된 차종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제품 기술의 영역에서 국내 기술 인력이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됩니다. 또한 수출 전략에 있어서 현대는 자신의 고유 상표를 활용하는 데 반해 기아와 대우는 각각 포드와 GM의 상표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라이드와 르망의 경우에는 기술, 제조, 판매의 영역을 마스다, 기아, 포드 혹은 오펠, 대우, GM이 담당하는 삼국 간 분업 체계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와 대우의 책임은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었지만 현대의 경우에는 제조는 물론 제품 설계상의 품질 보장과 배기 및 안전 규제의 충족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대는 엑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니에 활용한 후륜 구동 방식을 폐기하고 엑셀에는 전륜 구동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했으며 기존의 프레임 도어 대신에 도어 전체를 용접 없이 하나의 패널로 만드는 풀도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캐브레타 방식의 기존 엔진에 외부 정화 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는 특별 기술료까지 지불하면서 미쓰비시로부터 전자분사 방식의 초기 형태인 FBC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그 밖에 현대는 1982년에 설계 부분의 전산화를 위해 캐드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984년에는 시험 생산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종합시험 주행장을 건설했습니다. 1985년 2월에는 엑스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의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30만 대 공장 준공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엑셀은 기본형을 $4,995로 책정했고 풀옵션을 $7,000에 내놓았습니다. 풀옵션 가격이 일본 승용차의 기본 모델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엑셀의 미국 수출량은 1986년 16만 3천 대, 1987년 26만 3천 대, 1988년 26만 대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지 포춘은 1986년에 엑셀을 히트 상품 베스트 10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가 엑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소형차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자 1981년부터는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연간 230만 대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한정된 물량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고가 전략을 취했습니다. 일본이 중대형급이나 고급 옵션에 주력하면서 일본차와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는 저가 시장이 생겨났고 현대는 이러한 틈새 시장에 엑셀을 공급했습니다. 고유 모델의 풀 라인업. 현대는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한 상태에서 엑셀의 대량 생산을 도모했기 때문에 기술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대는 미쓰비시에게 선불금 6억 5천만 엔과 보수용 부품 순판매가의 3%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지불했으며 엑셀 한 대를 출시할 때마다 엔진 5,000엔, 트랜스 엑셀 2,000엔, 셰시 2,500엔, 배기 제어 장치 5,000엔 등 총 14,500엔의 로열티를 약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처 현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증대시키는 한편 기업 내 연구개발 조직을 대폭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기술 도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는 1984년 11월에 경기도 용인에 마북리 연구소를 신설하면서 연구개발 체제를 대폭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북리 연구소는 양산 일정에 상대적으로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트레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울산의 제품개발연구소는 수입한 기술을 다소 수동적인 방식으로 모방하고 적용하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엑셀의 미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신차종 발표에 따른 현지 인정, 배기 및 안전 규제와 관련한 기술 개발, 경쟁사의 기술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 소집의 필요성이 증감에 따라 1980년 5월에 미국의 현지 연구소인 HATCI를 설립했습니다. 이어 1987년 1월에는 제품개발연구소가 성용제품개발연구소와 상용제품개발연구소로 분리됨으로써 현대 연구개발 체제는 마북리 연구소, 성용제품개발연구소, 상용제품개발연구소, HATCI의 사원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체제의 정립 과정의 1차적 성과로는 고유 모델 풀 라인업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니가 유일한 고유 모델 승용차였으나 1983년, 1985년, 1988년, 1992년에 각각 스텔라, 엑셀, 소나타, 유그랜저를 고유 모델로 생산함으로써 현대는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모든 차종을 고유 모델로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 차종의 평균 수명이 5년 정도이므로 5개 차종의 고유 모델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것은 1년에 한 개 정도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능력이 구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현대는 1990년을 전후로 모델 변경을 자체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는 1980년대를 통해 기술 도입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대가 기술 도입을 대처한 능력은 차체 설계와 셰시 디자인 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1988년에 소나타 개발을 계기로 스타일링 부분에서도 기술 도입을 대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나타의 경우에는 처음에 후륜구동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이탈 디자인의 스타일링에 따라 차체 설계를 진행했으나 해외 수출을 위해 전륜구동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이탈 디자인의 스타일링을 폐기하고 자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후속 모델인 스쿠프와 엘란트라의 경우에도 기술 용역이 있었지만 유럽의 유행과 디자인 개념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스타일링은 독자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선두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 수준, 생산 실적, 수출 실적 등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1990년을 기준으로 현대의 제품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에 해당하는 반면 기아와 대우의 경우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5%와 20%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및 수출량은 1988년을 계기로 각각 100만 대와 50만 대를 돌파하여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현대는 1980년대를 통해 국내 승용차 생산량의 60% 이상을 유지해왔으며 자동차 수출량에 있어서는 1984년부터 1980년까지 국내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의 도래. 198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소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자동차 내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자동차 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폭넓게 형성된 내수 시장은 자동차 업체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대중화는 국민소득 2,000달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1,587달러에 불과했지만 1984년에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섰고 1988년에는 4,1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내수는 1980년 10만 4천 대에서 1984년에 21만 대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95만 대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내수가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유가의 안정과 특별소비세, 특소세의 인하도 자동차 대중화를 부추겼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계속 인하되어 1982년에 740원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77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소득이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하락폭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1987년에는 1500cc 이하 소형차의 특소세를 15%에서 10%로 인하했고 1988년에는 1500 내지 2000cc 승용차의 특소세를 20%에서 15%로 낮추었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이끈 승용차는 현대의 엑셀, 대우의 르망, 기아의 프라이드였습니다. 당시의 자동차 업체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현대는 5번이나 놀랐습니다. 엑셀이란 광고 카피를 통해 엑셀이 성능, 크기, 편의성, 안전, 가격에 걸쳐 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우는 세계로 미래로 월드카 르망을, 기아는 세계는 지금 프라이드 스타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이카 삼총사의 연비는 리터당 13 내지 18km 정도에서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87년을 기준으로 승용차의 판매 가격은 엑셀이 450 내지 500만 원, 프라이드가 330 내지 4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내외의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중산층이라면 1년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들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촉진 활동을 벌였습니다. 1981년에는 인구 144.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했는데 1987년에는 49.3명으로 자동차 보유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차 대중화가 무르익으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대를 찾던 사람들의 태도가 점차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값이 싼 모델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편의장치를 갖춘 고급 사양 모델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1994년을 전후해서는 첫 마이카에 이어 두 번째 마이카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고급형 엑셀이나 르망을 선택하거나 새로 출시된 준중형이나 중형 자동차로 갈아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준중형 모델인 엘란트라와 중형 모델인 소나타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소나타의 원래 이름이 소나타였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1985년에 출시된 소나타는 스텔라의 값싼 차체에 출력만 키웠기 때문에
소나타는 차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현대는 1988년에 새로운 중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소나타로 이름을 바꾸어 이전보다 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통체증,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한 이유는 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 총연장은 1988년 55,788km로서 1980년에 46,951km에 비해 18%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5배로 껑충 뛰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당 주행거리가 19km를 넘지 못하는 등 교통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기오염을 비롯한 공해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은 대부분 자동차로 인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1988년 서울을 기준으로 상공에 존재하는 질소산화물의 82.5%, 탄화수소의 69.0%가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1988년 한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5천 건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7.4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